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중반이 또 시작됐습니다. 경제는 좀 우당탕탕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회복된다는 얘기도 있고 자산시장은 좀 꿈틀거리는 것 같다라는 기사도 많이 들리고 정말 바닥찍고 회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두 분의 부동산 전문가를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건설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또 경일남 구독자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광수 대표님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저는 이 살이 혹시나 제 살 얘기하는 걸까봐 걱정하면서 봤는데요. 네네. 어떻게 우리는 자산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죠. 투자자가 돼야 되는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가? 네네. 어떻게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행동이 중요하고요. 예.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종의 경제를 알고 자산시장을 아는 건 행동할 때만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가 막 이렇게 전문가가 돼서 막 유튜브 나와서 얘기할 게 아니라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행동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연결 지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것 같아서 그 연결 지점, 즉 어떻게 아는 걸 행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 자산시장에서 투자도 잘하시고 내 집 마련도 잘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책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광수 대표님과 김효지 대표님 두 분을 모셔서 미국 경제, 미국 부동산 또 한국 경제, 한국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해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좀 갖고 계신 질문일 거예요. 뭐 지표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지표상으로는 이미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아닌 지표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 계신 분은 이미 저점 찍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 시장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모든 자산시장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갑자기 뭐 코로나가 나와서 뭐 거시경제가 흔들릴 때야 모든 주식이 빠지고 아니면 기준금리가 갑자기 예상치 못해 인하됐을 때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 빼고는 사실 어떤 시장이고 오르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많으냐. 근데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하락의 그 비율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부 지역, 뭐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강남의 송파구 이런 지역이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서울이 오르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의 변화가 일시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시장이 변화가 일으키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한계인데요. 첫 번째는 유효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따도 미국 부동산 얘기 들으시겠지만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하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주택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계속 프레셔, 일종의 압박이 가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일시적인 변동기 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표현을 정리를 한마디로 본다면 변동기다, 혼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런 혼란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게 바닥 찍고 회복되는 거냐 아니면 계속 하락하는 거냐라고 논란이 있을 만큼 혼란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습인데 근데 미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도 그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을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지표들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5.5% 기준금리 인상한 나라 맞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등장할 만큼 이런 시장 어떻게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현장에서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광수 대표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수요가 많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가격이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나름 이제 지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의 질문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현재로선 하나 꼽아라 그러면 또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그래도 나름 우상향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최근 지표로도 특히 오피스 같은 경우 공실률이 20%를 찍을 만큼 이거 굉장히 불안하게 좀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 상업용 그 부동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에서는 오피스 건물이에요. 네. 그런데 항상 어떤 그 변화기 중에서 그러한 변화를 가장 빨리 네. 받아들이는 또 유형이 예. 오피스 빌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피스 빌딩의 이제 공실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그 인구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렌드의 변화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이제는 뉴 노멀로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서 이제 공실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인데요. 특별히 고물가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맨하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지용 부동산이 미국에서는 현격하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러한 공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현재 현격하게 부족한 주택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용을 벌써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표적인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 지역 그 사회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임대용 주택을 일반 서민들에게 많이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리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그러한 상황이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 공실 자체는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도 항상 언급한 그러한 위기 속에서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은요.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이라도 이런 셀프 스토리지라든지 그리고 외곽에 있는 쇼핑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현격하게 그 공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매물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이 절실하게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편차가 심한 그러한 시장의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만약에 투자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네.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제 뭐 미국 시장에 뭐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옥석거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대표님. 의중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서 봤을 때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항상 그 부동산 시장을 봤었을 때는 이제 기회가 있었고, 네. 그리고 2024년에는 특히 이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자체는 지역 시장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인구의 흐름에 따라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트렌드도 많이 바뀌면서 따라서 부동산 유형 자체도 지금 뜨는 부동산, 지는 부동산 그 유형이 나눠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광수 대표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그게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이 좀 스터디를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혹시 판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저희가 얘기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됐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조용해요. 네. 사실은 1%대에서 5%대로 오른 건데 네.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적이 네. 뭐 1970년대 후반, 뭐 1980년대 초 그때 이후는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조용하다. 근데 전 그냥 이렇게 뭐 투자를 보고 아니면 그런 뭐 사이클을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네.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딱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취약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취약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펀더멘탈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백투 오피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들 회사를 출근하는데 미국은 이제 재택근무가 일종의 뉴노멀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백투 오피스 안 하니까 공실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회복될 기미가 사실은 적게 보인다.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임대료가 주니까. 두 번째는 저금리로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리노베이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럼 고금리로 차환하거나 대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수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내 돈 달려달라고 할 테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볼 때 사실 상업용 부동산을 저희가 계속 주시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흥미로운 게 요즘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최근에도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나오니까 비농업인 뭐 고용자 수가 조금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다우존스 지수가 급등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릴까? 라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나빴던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뭐 지수라든지 경제지표, 실업률 이런 거 다 좋잖아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그건 뭔가 골문 게 있어.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그 상업용 부동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뭐 미국에 살거나 미국에서 막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걸 투자 관점으로 볼 때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네. 그래서 가장 주시하는 분야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올해 초나 뭐 작년 말만 해도 뭐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유의해서 본다는 건 두 가지 관점이에요. 뭐냐면 그걸 리스크로 인식한다는 거하고 아까 김현희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가장 관심 있게 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관점이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는데도 이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것이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5%에서 5.25%나 5%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아요. 맞기는. 근데 금리 인하로 정의 내리지 마시고요. 금리 정상화라고 정의하시면 더 받아들이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5.5% 금리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이제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대출을 많이 지은 분들은 5.5%가 부담되는 거고 대출 없이 저축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금리 더 올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지만 이해관계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페드가 봤을 때 모든 이 참견 시점은 페드 입장에서
내가 파월이다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금리를 인하해서 아픈 데를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금리의 정상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5.5% 기준금리는 너무 높아.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 경제의 가장 아이디어란 금리는 한 4.5%나 4% 정도일 거야 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금리를 정상화하는 액션을 취하는 그런 모습인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문제가 돼서 만약에 이것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몇몇 금융사의 부실로 야기하고 이 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전개가 돼요. 그러면 다른 거 볼 것 없이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실제 금융위기가 온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팬데믹 경제위기 때처럼 정례회의 무시하고 이번 주말에 갑자기 소집시켜서라도 금리 인하 할 겁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게 금융위기로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금리 정상화하는 수순으로 간다면 이런 시선이 좀 강하고요. 한 가지가. 그리고 뭐 경기도 마찬가지. 경기도 나름 뭐 물론 실물 경제적으로 체감하는 여러분들은 달리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느끼시는 분은 달리 느낄 수 있지만 거시 경제적으로 어쨌든 AI가 떠받들든 반도체가 떠받들든 실물 경제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까 두려워서 금리를 서둘러서 인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금리 정상화는 뭐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PCE 근원 물가가 2% 수준에 가까워지면, 예를 들어서 한 2.3% 그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하면 이제 정상화된 금리로 가자 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정리한다면 페드 입장에서 급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만 급할 건 없지만 서서히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주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 통화정책의 방향이 크게 오른팔과 왼팔이 있어요. 오른팔이 금리입니다. 근데 왼팔도 있는데 이게 유동성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두 팔로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혹은 경기를 좀 수축시켜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두 팔로 같이 내리는 거예요. 강한 높은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그냥 빨아들이는 거죠. QE가 아니라 QT죠. 근데 지금 먼저 단행하는 게 뭐냐면 QT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걸 억눌렀던 왼손을 힘을 좀 빼는 거예요. 여전히 누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을 조금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이 필요 없어지면 그 다음 이 손도 조금씩 힘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지금 급해서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연달아서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미국도 적절한 시점에 물가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들여다보면서 QT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빨아들이는 것을 조금씩 규모를 줄여나가고, 규모를 줄이다가 QT 테이퍼링이 결국 0이 되는 지점에 금리 인하도 서서히 단행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급박하게 급등하거나 급박하게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완만하게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조차도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라고 먼저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먼저 코멘트가 있으시면 코멘트를 먼저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매크로를 보고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교수님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완만한, 네. 그리고 완만한 이런 게 투자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하고 중요한 거하고는 사실 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중요하죠. 네. 거시경제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네. 근데 투자할 때는 사실은 변동성이 큰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완만하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죠. 네. 그 시간은
투자해서 그렇게 재미를 못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 변동성이 큰 구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변동성이 뭘 크게 만들까? 네. 이런 미국 경제나 아니면 전 세계 매크로를 뭐가 흔들 수 있을까? 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사업용 부동산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든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그 변동성이 큰 구간을 저희는 네. 일종의 기대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계속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 있죠. 좋습니다. 저희가 뭐 경제 성장률이 뭐 2.5%다, 3%다, 4%다 이게 의미가 있지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뭐가 변동성을 크게 만들까?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거 뭐 미래를 누구나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리가 있잖아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 중에 특히 오피스 공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감지됩니다. 아마 잘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여기에 투자를 했던 혹은 이거 건설을 했던 이 기업들이 대출을 끌어다 썼을 텐데 그 대출이 소위 지역 중소은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아마 대표님도 많이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순이자 이익률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자 이익률과 그리고 이자 외 이익률. 그러니까 금융 섹터가 은행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이자 수익이 있고 비이자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마이너스예요. 특히 지역 중소은행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금융 위기로까지 가게 되면 뭐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제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으니 그런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할까? 라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가능성으로 보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 중소은행들의 부실이 있는데 이들의 전체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기여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전체 금융산업을 흔들 만큼의 기여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만 개 은행 중에 그 지역 중소은행들의 기여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 그런 몇몇 지역 중소은행들의 부실로 갑자기 공포감을 느낀 예를 들어서 저축자들이 금융소비자들이 대거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게 대형 금융사들이 그런 지역 중소은행을 떠안고 인수합병하고 그런 관점에서 뭐 위기가 혹은 그 공포감이 대형은행으로까지 전개가 된다든가 확산된다든가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뱅크런이 일어나서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없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투자로 보면 네. 그 가능성이 1%만 있어도요. 네. 우리는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1%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을 그렇죠. 미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1%의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전체를 보고 GDP를 보고 수출 수입을 보고 정부 정책을 볼 때는 1%의 가능성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는 교수님하고 볼 때 약간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언제 돈 버냐면요. 저는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돈 버는 건 그 1%가 실현됐을 때요. 네. 그 자켓도 새로 사신 거. 돈 좀 버시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를 보는 앵글은 그 자그마한 가능성도 관심 있게 사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돈 번 사람들 잘 보면 그 자그마한 가능성이 실현될 때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를 기회로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앵글이 사실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전체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는 있습니다. 확률이 낮으니까. 네. 그럼 기대값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예. 그러면 확 달라지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리서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갖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맞습니다. 그 가능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각각의 내가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도 플랜 A, 플랜 B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이 토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네. 하는데